초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덮은 데 이어 중국발 황사까지 국내에 밀려왔습니다. 온난화로 겨울철 황사가 급증해 미세먼지 공습도 반복될 전망입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대법원 로비가 점거당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 표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해경군 김씨 사건의 핵심 증거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크게 다친 동승자를 내버려 두고 달아나 숨지게 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동승자인 후배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 기숙사 건물에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기울어져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대책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단순 균열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대병원의 한 의사가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발을 받고 꼬집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노조는 이 의사가 수년간 치료사와 후배 의사를 상습 폭행하는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뉴스가 많았습니다만은 숨막히는 미세먼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명됐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데다 중국에서 건너온 스모그, 황사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8시를 기해서 인천 일부 지역에는 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한강공원. 하늘이 온통 잿빛으로 뒤덮이자 인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종종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점심에 한 바퀴 산책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책을 다들 못 하시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무서워서. 이틀 전부터 짙어지기 시작한 초미세먼지는 오늘은 한반도 대부분을 뒤덮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 충남 등은 오후 들어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도 서울은 세제곱미터당 248, 인천 280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에 황사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평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한때 세제곱미터당 40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고기압을 타고 날아온 중국 황사까지 더해지며 오늘 서해안의 가시거리는 1~2km로 평소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다행히 내일부터 완화될 전망입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점차 해소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에 따른 호흡기 질환에 각별히 대비해야 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황사는 보통 봄철에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번 황사는 겨울 황사치고는 굉장히 독합니다. 지금 제 뒤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몽골에서 발생한 거대한 모래 폭풍이 중국을 휩쓸고 한반도로 건너오면서 이 각종 오염 물질까지 싣고 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황사가 더 잦을 거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윤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북부 내륙에서 발생해 중국을 경악해 하고 있는 100m 높이의 거대 모래 폭풍. 이런 폭풍에 힘이 더해진 황사 기류는 오늘 하루 만에 서해안도 건넜습니다. 겨우내 건조해진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의 사막 모래가 저기압을 타고 떠올라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때 중국 공업 지역의 중금속 등이 합쳐져 호흡기에 치명적인 황사로 발현하는 겁니다. 문제는 황사 발원지의 기후가 갈수록 온난해지고 또 건조하게 바뀌면서 눈이 내리지 않게 돼 황사가 더 자주 아무 때나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겨울철에 또는 이 황사가 발원하지 않는 시기에도 토양 지표면 부근이 매우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70년대 연간 30일에도 못 미쳤던 내몽골 황사 발생일은 2000년대 들어 122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때 아닌 겨울 황사가 유입되는 경우도 따라서 늘고 있습니다. 11월 황사는 1960년 이후 오늘까지 모두 16번 관측됐는데 그중 9번이 2010년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1년 평균 농도보다 23배나 높은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까지 높이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에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까지 한반도 대기가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대웅입니다. 현 정권의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이 이번 주말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국회를 에워싸는 대규모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역주행하고 있고 적폐청산 작업도 미진하다고 주장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등을 돌린 데 이어서 진보 진영 전체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만여 명이 모인 지난 21일 국회 앞. 이번 주 토요일엔 민주노총뿐 아니라 참여연대와 민변, 농민 등 5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민중공동행동이 전국 민중대회를 엽니다. 민주노총과 농민단체에서 각각 만여 명씩 조직하는 등 최소 2만 5천 명 이상 참가 인원을 모으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중공동행동은 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소극적이라며 하객진처럼 국회를 포위해 주권자의 뜻을 전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원상 회복과 농민 기본권 보장,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 등 10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 주로 노동 분야에 국한됐던 요구사항이 국정 전반으로 확대된 양상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만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더 이상 지켜봐줄 수 없기에 결단한 추세입니다. 대규모 민중대회는 3년 만입니다. 직전 대회에선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숨졌습니다. 민중공동대회는 이번 집회는 평화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죠. 우리 경제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 소비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곧 심리라고 했는데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부품 공장입니다. 납품 건수가 최근 5년 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최대 인원일 때가 한 35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30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인건비는 오르는 데다 자동차 업황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단 곳곳에서는 이렇게 임대나 매각을 알리는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철강 등 파급 효과가 큰 기반 산업들도 줄줄이 흔들리면서 경기 비관론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기업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1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치는 22개월 만에 최저치인 88.7까지 떨어졌습니다. 탄핵 정국이던 작년 2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실제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 달 기업 실적치 역시 88.7로 기준인 10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소비 심리도 위축됐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6으로 전달보다 3.5포인트나 떨어지면서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소비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또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수가 부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우리 경제의 체온이 급격히 식고 있다는 조짐이 전방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사법부도 잠잠한 날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70대 남성이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지금 제대로 보시는 것처럼 불길이 상당히 크게 타올라서 위험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는데 경찰의 상시 경호 대상인 산부 요인이 이런 일을 당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윤수영 기자가 자세한 사건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오전 9시 8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검정색 관용 차량과 경호 차량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앞서 들어간 방문 차량에 막혀 잠시 멈춰선 순간 갑자기 한 남성이 달려들더니 이내 불길이 치솟습니다. 1인 시위 현수막 사이에 서 있던 남성이 신호가 담긴 페트병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불을 지른 겁니다. 남성의 옷에도 불길이 옮겨 붙었고 놀란 정문 보안관리대원이 이 남성을 낚아챈 사이 경호 차량 속 경찰관도 뛰쳐나와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된 남성은 74살 남모 씨. 강원도 홍천 축산농민인 남 씨는 자신이 만들어 팔던 사료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혹시 소송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계세요? 김 대법원장은 불에 그을린 사고 차량 대신 다른 관용차를 타고 오후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경찰도 대법원과 공관 주변에 정보관 등 경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집단 진입 시도나 위험물 투척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개인이 저지른 돌발 행동인 것으로 일단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도 될 일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현실을 돌아보면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조정린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옛 통합진보당원 8명이 대법원 청사 로비를 기습 점거해 보안관리대원과 몸싸움까지 벌였고 이보다 앞선 5월엔 KTX 해고 승무원들이 1, 2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선고한 2015년 판결을 따지겠다며 대법정에 무단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대법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지난 13일엔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지회 간부 등 조합원이 대검찰청 민원실을 점거하고 정문을 가로막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있은 화염병 테러처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었거나 원하는 방향의 수사를 해달라며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실력 행사를 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일선 법정에서도 확인됩니다. 재판 도중 욕설과 난동, 폭행이나 판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제재를 받는 법정 내 질서 위반 건수도 증가 추세로 지난해 170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60건을 넘어섰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도를 넘은 사법 불신이 재판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과거에 썼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 휴대전화를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왔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함으로써 이 지사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듯합니다. 김성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빠져나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경기도청 이재명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오전 9시쯤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이 지사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지사는 압수수색에 협조했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압수 대상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사용해온 휴대전화 단말기 5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은 이미 2016년 7월까지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폰과 이후 교체했던 아이폰 모두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7개월 동안 그 요청을 안 했는지 정말 저희도 이상하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조만간 경찰 수사 기록 검토를 끝내고 김혜경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네, KT 아현지사의 화재가 난 지 나흘째입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거의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선전화와 카드 결제 단말기는 여전히 먹통이라 자영업자들은 일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방술 씨는 나흘째 전화 주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한 지 2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입니다. 월요일인 어제와 지난 주말 매출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많이 답답하죠. 저희가 하루 이틀 장사 못해서가 아니라 단골 손님을 잃을까 봐 많이 걱정됩니다. 점심시간이면 예약 손님들로 붐벼할 식당도 한산합니다. 외진 골목에 있어 평소 예약 손님들로만 하루 100여 명을 채웠는데 오늘은 20명도 안 왔습니다. 이게 전화가 생명이야 지금 저희는. 근데 전화가 안 되니까 완전히 문 닫은 거지. 전화가 하도 안 되니까 문 닫은 줄 왔대. 95% 이상 복구된 무선전화나 인터넷 회선과 달리 일반 가게 카드 결제 단말기나 전화가 주로 연결된 동케이블의 복구율은 10%에 그치고 있어 벌어진 일입니다. 대목인 방학을 코앞에 둔 학원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이 등록하는 시기인데 학생들 전화도 사실은 줄어들었고요. 재원생마저도 그 등록을 함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들어요. 카드 결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직접 쓴 매출 집계표를 은행에 제출해 정산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KT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마다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워 실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네, 윤창호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엔 저녁을 앞둔 군인이 만취한 선배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탔다가 사고가 나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사고 당시 크게 다친 이 후배를 내버려 두고 달아났고 숨진 후배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서울 강남역 인근 도로 달리던 택시 앞에 흰색 차량이 나타납니다. 26살 조모 씨가 반대 차선에서 블루법 유턴을 하다 택시와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조 씨 옆에 타고 있던 후배 24살 이모 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이 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이곳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운전자 조 씨는 무책임하게도 길에 쓰러진 후배를 내버려둔 채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로 이 씨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했습니다. 혈흔과 침이 에어백에 묻었습니다. 저희가 3차 진술 때 피의자 조모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해군 병장이었던 이 씨는 전역을 2달 앞둔 마지막 휴가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오늘 전역하는 날인데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 일주일 전에 전화 와서 엄마 일주일 후면은 이랑 저희랑 같이 전역해야 되는데 없어요. 경찰은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조 씨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번에도 음주운전 사고 소식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발견된 겁니다. 출동한 경찰도 구급대원도 뒷좌석을 확인하지 않았고 운전자는 술에 취해서 이 여성이 탄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새벽 6시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차량은 반대편 차로로 넘어갑니다. 운전자 26살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 말고는 동승자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은 이제 노래방에서 끝났고요. 하지만 뒷좌석에는 22살 여성 C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곳 뒷좌석에 쓰러져 있던 C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여가 지난 뒤에서야 견인차 기사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A씨의 진술만 믿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통제도 잘 안 되는데 붙들어서 음주 측정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당시에는 경황이 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 C씨는 목을 크게 다쳐 전신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제주대병원에서 의사가 치료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을 꼬집고 때리고 발을 마구 밟았습니다. 노조는 이 의사가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가운을 입은 의사가 치료사의 발을 밟습니다. 껑충 뛰며 발을 밟기도 합니다. 등을 때리고 옆구리와 목덜미를 꼬집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주대병원 노조는 재활센터 전문의 41살 A 교수가 지난 2012년부터 후배 의사와 치료사들을 상습 폭행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A 교수의 갑질 때문에 후배 의사 4명이 병원을 그만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더 하고 수시로 손찌검이 되었는데 카메라가 꺼지면 훨씬 더 심했어요. A 교수의 갑질 논란은 지난 9월 병원 내 설문조사에서 불거졌습니다. 노조는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은 A 교수가 소속한 제주대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결정 내려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자동스럽게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A 교수는 오늘로 예정했던 해명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노조는 징계와는 별도로 A 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거루입니다. 회사 임원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노조원들이 평소 가족을 언급하면서 위협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임원은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게도 병원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폭행당한 김모 상무. 3년 전 유성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유성기업은 7년째 노사분규 중이었고 노무 담당이었던 김 상무는 노조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현장에 완전히 그냥 불법 천지. 그러니까 폭력 이런 행위는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체증을 해서 고소고발을 했다고요.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은 거지. 사건 당일 김 상무는 표적이 됐습니다. 잡아먹은 사람은 내가 10만 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금고조도 운영하고 있다. 그날 그 실행 옮긴 거예요, 그날. 결국 김 상무는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상무는 보복 폭행을 우려해 경찰에도 입원한 병원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죠. 그 2차 피해 때문에 안 알려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김 상무의 동료들은 민노총 조합원들이 평소에 가족을 언급하며 위협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잡혔다고 사이가 안 나오면 집에가 쫓아가서 가족들 이런 말을 수없이 했고요.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폭행 가담자 5명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당시 아산경찰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영부인을 사칭하고 또 청와대 고위직과의 친분이 있다고 행세를 하는 이런 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구치소 수감자 A씨의 딸이 43살 여성 최모 씨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전해줄 것이 준비됐다고 하자 최 씨가 만날 시간을 알려줍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동료 수감자였던 A씨의 딸에게 접근해 A씨를 특별 사면으로 빼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최 씨는 이곳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에도 함께 지내던 A씨에게 임종석 실장과의 친분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종석 누나한테 뒤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냥 가석방으로 심사 올려갖고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최 씨는 본인에게 3천만 원을 주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과 교정본부 등에 전달해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임 실장과 개인적 친분뿐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A씨 딸은 최 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지난 7월 최 씨를 고소했습니다. 최 씨는 몸이 아프다며 경찰 소환에 7차례나 응하지 않다가 결국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가로챈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이번 뉴스는 경기도의 한 대학 기숙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학생 1000여 명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바닥이 기울고 또 벽이 갈라져서 옆방에 불빛이 다 보일 정도인데 대학 측은 아무 문제 없는데 학생들이 호들갑 떨고 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실제로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학생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자체라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말이죠. 신준명 기자가 그 대학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 기숙사입니다. 16층 건물에서 학생 1000여 명이 지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바닥이 솟아올라 타일이 깨진 흔적이 보입니다. 기숙사 복도를 따라가면 이렇게 벽에 금이 가고 갈라진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 안은 벽에 손가락 마디 크기만한 금이 생겼고 틈 사이로 옆방에 불빛까지 스며듭니다. 바닥도 기울어 물건이 굴러다닐 정도입니다. 야, 어디까지 가? 학생들은 건물이 무너질까 불안합니다. 학생들은 건물이 들어선 뒤 지난 8년 동안 대책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페인트로 덧칠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친환경 소재라 생긴 단순 균열이라며 정기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문제로 지금 자꾸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제 좀 여론을 끌고 가고 있어서 학교 측은 최근 SNS로 외부에 알려지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는 다음 주쯤 기숙사 건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건설사들이 공사를 수주하려고 금품을 살포하는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다 썼다가 적발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저희 취재진이 은밀하게 현장을 찾아가 봤더니 수법이 더 교묘해졌을 뿐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커다란 사무실에 중년 남녀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100여 명쯤 모이자 누군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특별히 좀 케어가 필요한 조합원이라면 홍보 모시고 오실 때 팀장님들이 말씀하세요. 경기도 성남의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한 대형 건설사. 조합원 개별 접촉 등을 금지한 각서까지 썼지만 이를 어긴 채 대규모 홍보 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찍지 마세요. 이들은 조합원을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한 표를 부탁하고 심지어 투표장까지 조합원을 실어나르는 임무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 홍보 요원과 마주쳐 싸움까지 벌어집니다. 반말하지 말고. 반말하지 말고. 장난 아니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홍보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접촉도 전혀 없었는데 이제 쪽에서 하니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너네도 하는데. 약속된 장소를 벗어나 비밀 홍보관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출입 금지니까 나가주세요.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 몫입니다. 또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정부와 지자체,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서 수주 과열 경쟁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국회에서는 장애인 부모 단체가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을 늘려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국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경비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본청 입구에서 한 남성이 경위에게 들려나가면서 구호를 외칩니다. 본청 계단에서는 손팻말을 뺏고 지키려는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발달장애
이들은 발달장애 부모들로 발달장애 예산 증액을 요구하려 국회에 기습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가 예산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다며 현재 예산으로는 발달장애인 15만 명 중 1,500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예산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생색내기만 하실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당신들 말씀하신 거 책임지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대에 끌려나간 부모들은 국회 본청 입구에 자리 잡았습니다. 낮에라도 뭔가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그렇게 요구하러 왔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뭐 궤도입니까? 우리 너무 절박한 부모 아닙니까? 이들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고 예산 증액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국회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세입 예산안에서 4조 원이 줄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야당이 대책을 마련해 오라며 심사를 거부하면서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중단된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 위한 자리.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기획재정부 차관을 몰아세웁니다. 정부가 오늘 갖고 왔어요? 갖고 왔습니까? 안 갖고 왔습니까? 그거부터 얘기하세요. 우선은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 됐습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중재에 나서지만 조금 그래도 좀 앉아서 얘기를 서로 하고 가야지 저렇게. 성과 없이 끝납니다. 여야 대치는 정부 예산안에 4조 원가량 세수 결손이 있는 게 확인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방에 세금을 더 배분하면서 2조 9천억 원, 유류세 한시 인하로 1조 1천억 원 등 4조 원의 세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야당은 정부 대책 없이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대책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소위는 소위대로 빨리 진행을 하고 또 정부는 그 사이에 그 여러 다양한 변수들을 다 감안한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하고. 바쁘게 돌아가야 할 예산안 심사 회의실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주말을 감안하면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올해도 제때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정부가 어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히자 자영업자들은 환호한 반면 카드사들은 울상입니다. 특히 카드사 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일단 뭐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주니까 반발하는 건 당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당연한 반발이죠. 이 어느 정도 정부의 방침을 따라간다고 생각해도 이 해도 너무한다는 입장인데요. 수수료율 인하 폭이 크면서 줄어드는 수익이 이 카드사가 당초 예상했던 1조 원보다 4천억 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 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개 카드사 전체 순이익이 이 1조 2천억 원이라고 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수치로만 봐도 적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정부도 그 정도 수치는 이미 파악을 하고 대책을 내놨을 텐데 그렇다면 카드사는 밑지는 장사해도 괜찮다,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 사이에서 좀 얘기가 좀 다른데요. 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순이익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사의 2017년 순이익은 이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른 건데요. 자, 지난해 6월이었죠. 이 금감원은 이 규정을 들면서 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두는 비용인 이 대손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카드사에 요구했었죠. 예. 자, 이 충당금을 많이 쌓은 후에 나온 순이익이 1조 2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 국제회계 기준인 IFRS를 따른 거고요. 자, 이 기준은 금감원의 규정보다 이 충당금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카드사의 순이익이 2조 2천억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 자, 이걸 근거로 금융위는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이 카드 업계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로 정부의 입장인 건데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그 숨겨놓은 이익이 연간 1조 원 정도 더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 수수료율은 원래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금융당국이 3년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수수료율을 정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가 자체 협상을 통해서 수수료를 결정하고요. 다만 이 협상이 잘 안 되면 법원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번 경우는 이 시장 원리가 아니라 시장 밖의 요인에 따라서 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대폭 내렸다는 점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 카드사는 불만일 테고 그리고 소비자도 좀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 금융위원회의 분석 중에요. 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 인하 부담을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각종 할인 쿠폰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 겨울철 스키장이나 여름철 워터파크 등에서 받는 할인 혜택, 그리고 주말이나 명절 기간에 사은품 증정 같은 서비스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전략 폭격기 한반도 전개를 중단시킨 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는 부인해왔고 이번에도 한미 간 협의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3총사로 불리는 B-1B 랜서와 B-2 스텔스 폭격기 B-52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때마다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 북한을 압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이후 한반도에 출격한 적이 없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요.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폭격기 비행 중단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3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은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 미국 전략 자산이 안 와도 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이 당초 B-52 전략 폭격기가 참가하는 훈련을 계획했다가 한국 측 우려로 불참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왔지만 국방부는 애초부터 참가 계획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비질런트 에이스를 포함한 한미연합훈련도 한국의 요청으로 유예되고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미국 측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던 사안입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우리 정부를 향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 배신이라며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최근 남북관계뿐 아니라 미북관계에도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이치현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오늘도 북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휴가를 감안하면 고위급 회담은 무산된 셈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더라도 북핵 논의를 진전시키기 힘든 상황을 북한이 만들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일정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신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외세와 작당해 동족의 잔등에 칼을 박는 짓은 배신적인 망동이라며 모든 것이 수포가 될 수 있다고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가짜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을 날조한다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에서 살던 조선족이며 따라서 증언들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김정은 답방,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미국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사이트호는 이름 그대로 화성의 속살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표면을 살펴보던 기존의 탐사와는 다릅니다. 과연 인류가 살 수 있는 제2의 지구가 될 수 있을까요?
내일은 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시험 발사될 예정인데 오늘의 포커스는 우주에 맞춰봅니다. 20 meters, 17 meters, standing by for touchdown. 나사 본부에 가득한 긴장감. Touchdown confirmed. 보기엔 낙하산만 펼치면 되는 쉬운 일 같습니다. 화면으로는 천천히 여유롭게 보이시죠? 착륙할 때 속도는 총알의 6배, 초당 6km로 수직 낙하합니다. 크기도 작아 보이시죠? 실제로는 성인의 키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날아간 뒤 총알 6배 속도로 떨어지는 360kg짜리 쇳덩이를 정확히 12도 각도로 화성 표면에 꽂아 우뚝 세우는 작업입니다. Survive, literally survive. Incredibly hard to describe. My heart was basically, I think, just stopped beating for 7 minutes. 지난 2012년 화성에 도착한 큐리오시티가 표면을 돌아다니며 생명체 흔적을 찾는 데 집중한 데 비해 이번 인사이트의 임무는 지표면에 구멍을 파 지진계를 설치하고 화성 내부 온도와 지각 두께 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even, the history books will be rewritten about the interior of Mars. 화성의 신비는 53년 전 나사의 메리너 4호가 처음 촬영에 성공한 사진을 통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화성을 찍은 첫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반세기 넘게 화성 탐사 노력이 왜 이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화성의 대기와 생명의 근원인 물이 흐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은 화성의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선 이제 산소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여전히 화성은 되게 춥죠.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행성이죠. 이미 2012년 화성에 도착해 계속 활동 중인 미국의 탐사선 큐리오시티. 자신이 만들어진 생일날 혼자서 생일 자축 노래를 부르며 화성의 신비를 쫓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이트란 친구도 생기면서 탐사 활동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주선을 가질 수 없을까요? 희망과는 다르게 개발 능력은 걸음마 단계. 발사체의 비행 능력을 시험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내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시험 발사될 예정인데 우리 힘으로 우주 개발 시대를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중서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34만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천여 편의 항공기도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도시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거세게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 한복판엔 차량이 눈에 파묻혀 있습니다. It was really bad. At some points there was no visibility almost, and lots of cars, even trucks and huge buses stuck on the road.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중서부 지역에 최대 시속 80km의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렸습니다. 적설량이 최대 30cm를 넘어섰고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34만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It was really super windy, lots of snow. There was probably no fewer than 100 cars in the ditch. 시카고에서는 항공편 1,3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 적설량은 21.3cm로 역대 5번째로 많습니다. So we have to stay in town another day and won't be able to catch a flight back home until 9:13 tomorrow evening. 미국 기상청은 눈보라 경보는 대체로 1, 2월에 발령된다며 11월에 발령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고가의 대형 차량 출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데다가 불황에도 지갑을 여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커다란 세단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에쿠스란 이름으로 더 익숙했던 제네시스 G90. 3년 만에 겉모습과 이름까지 완전히 바꿨습니다. 날렵해진 전조등, 훨씬 커진 오각형 그릴은 한층 역동적인 분위기입니다. 최고급 세단은 또 기업체의 연말 수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해서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현대차는 6,700대 사전 예약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은 자사의 최신 기술이 탑재된 대형차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4월 출시한 새 K9은 예전 모델보다 5달 빨리 판매량 10,000대를 달성했습니다. 가격이 5천에서 9천만 원대지만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30, 40대입니다. 고소득층을 노린 대형 고급 차량은 중형 소형에 비해 경기 영향을 덜 받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SUV에도 대형화 바람이 거셉니다. 내일 시작되는 LA 오토쇼에서는 현대차의 7인승 대형 SUV 팰리세이드, BMW 최초의 대형 SUV X7, 벤츠 마이바흐의 첫 SUV가 일제히 공개됩니다. All the telematic functions of the car. So the car has put on the high standards of Mercedes-Benz. 한국 GM과 아우디도 내년 대형 SUV 국내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우유에 쿠키를 적셔 먹으려고 하는데 쿠키가 너무 커서 이렇게 컵에 들어가지 않자 탄식합니다. Thanks, Obama. 예, Thanks, 오바마. 고마워, 오바마라는 말은 원래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농담처럼 오바마 탓이야라고 돌리곤 하던 푸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오바마 본인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이른바 셀프 디스에 써먹는 재치를 발휘한 겁니다. 3년 전 홍보 영상에서 오바마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멋있는 척을 하고 또 더듬더듬 연설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림으로써 사람들 마음을 열고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 지시를 호소하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권위를 내던진 정치 유머가 빛나는 순간이었죠.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을 두고 트위터에 땡큐 T 대통령이라고 올렸습니다. T는 트럼프를 가리키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고맙다고 한 셀프 칭찬입니다. 공급 과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모두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자기 공으로 돌린 거죠. 그가 남 얘기하듯 하는 유체이탈식 화법은 자신을 매우 거창하게 생각하는 심리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리고 다른 트위터에서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에 가려는 중미의 난민 행렬 캐러번에 대해서 멕시코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미국 국경방위군이 캐러번에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했습니다. 맨발에 기저귀를 찬 아기가 울부짖고 엄마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도망치는 이 아비규환의 장면이 그대로 방영됐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망명 시도는 범죄가 아니며 미국은 피난과 희망의 땅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거친 사람들, 냉혈한 범죄자들에게 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트위터에선 필요하다면 국경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캐러번 행렬에는 어린이 2,30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단한 아버지의 목에 올라타서 소녀가 평화롭게 잠든 채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자화자찬 땡큐 트럼프가 무색한 장면입니다. 11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고마워 트럼프였습니다.
네, 주말부터 오늘까지 미세먼지가 심각했습니다. 황사까지 겹쳐서 하늘이 더 뿌연 모습이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황사가 나타나겠고요. 오후에는 해소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황사 마스크 계속해서 착용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 살펴보면 남부지방은 종일 나쁨 단계, 또 중부지방은 오후에 농도가 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은 평년보다 좀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 내일은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도, 여수, 부산 9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전주 11도, 대구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하늘 모습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큰 추위는 없겠고요. 건조한 날씨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